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식당에서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직원을 부르고 아파트 경비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가족 모임에서 늘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당황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는 생각과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두 번째는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건드렸다간 또 화낼 텐데 하며 슬그머니 피하게 되죠. 세 번째부터는 지칩니다. 또 시작이네 하는 한숨과 함께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질까요? 이해해줘야지, 참아야지, 어른이니까 존중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참는다고 상황이 나아지던가요? 이해하려 애쓴다고 그 사람이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에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60, 70을 살아온 사람의 성격은 이미 단단히 굳어진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콘크리트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로 어떻게 대응해야 상처받지 않는지, 행동으로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소모되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나를 지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예순을 넘어 살아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분노에 갉아먹힐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화내는 사람들의 패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짚어보고 그리고 마침내 현명하게 빠져나오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판단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나를 지키는 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64살 최순자 씨에게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넷이서 만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박미경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경 씨는 늘 불만이 많습니다. 식당을 정하면 여긴 지난번에도 왔잖아라고 하고 메뉴를 고르면 이건 맛없어라고 합니다. 음식이 나오면 양이 너무 적네, 계산할 때는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투덜댑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식당에 앉자마자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춥지? 히터 좀 세게 틀라고 해.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아니, 춥다니까. 나이 들면 찬바람 쐬면 안 되는 거 몰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직원을 불러 에어컨을 약하게 조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어컨을 줄였는데도 미경 씨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춥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는 안 추웠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미경이가 춥다는데 어쩌겠어. 친구 사이인데. 1961년 예일 대학교의 스탠리 밀그램은 유명한 복종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권위 있는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물론 전기 충격은 가짜였지만 참가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결과였습니다.
전체 참가자의 65%가 치명적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기 충격까지 가했습니다. 그들은 불편해했고 망설였지만 결국 복종했습니다. 밀그램은 이후 이 실험을 여러 차례 변형했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실험자가 직접 명령하지 않고 단지 요청만 했을 때도 참가자들의 약 48%가 여전히 끝까지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연구자들은 여러 요인을 발견했지만 그 중 하나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바로 점진적 확대 효과였습니다. 작은 요구에 한번 응하면 그 다음 조금 더 큰 요구에 응하기 쉬워지고 또 그 다음 더 큰 요구에도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자 씨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미경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작은 것이었을 겁니다. 이 식당 어때? 라는 물음에 좋아라고 답한 것. 그 다음에는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라는 말에 그래. 그럼 그걸로 하자고 양보한 것. 또 그 다음에는 왜 내 말은 안 들어줘? 라는 항의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라고 사과한 것. 하나하나는 사소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서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불편함을 표현하면 바로 순자 씨가 해결해줬고 미경 씨는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순자 씨는 지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추웠을까요? 아니면 그저 불편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에어컨을 줄인 후에도 좀 춥네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정말 추위가 문제였다면 해결된 후에는 만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실제 문제는 온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경 씨가 원한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내 말대로 되는 것, 내 불편함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여태 그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동양 사상가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지만 때로 부드러움은 그저 부서지는 것일 뿐이다. 순자 씨의 양보는 지혜가 아니라 소진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작은 양보였는데 어느새 당신이 늘 지는 위치가 되어버린 관계. 이제는 그 사람만 보면 피곤해지는 관계. 그리고 이제 당신은 지쳤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관계를 잘못 이해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배려를 고마워하며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만큼 돌려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평온함도, 당신의 에너지도, 당신의 시간도 귀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쳤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67살 이철수 씨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올해 일흔한 살인 큰형 이철호 씨. 두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철수 씨가 형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형은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정확히는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아파트 관리가 엉망이다. 식당 음식값이 말도 안 된다. 만나면 2시간 내내 불평입니다. 처음에 철수 씨는 들어주었습니다. 형이니까요. 하지만 작년 어느 날 철수 씨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화내면 몸만 상해요. 세상 일이야 우리가 다 어찌할 수 없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 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래. 너무 순진하게 살아.
그러니까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 거야.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됐어. 너한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넌 철이 없어. 그날 이후로 철수 씨는 형을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또 기분 상하게 할까봐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형의 불평은 점점 길어졌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철수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형님,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지 않아요? 직원도 실수할 수 있고. 이번에는 형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너는 맨날 그렇게 남편만 들어. 나는 내 형인데 왜 남편을 들어?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나 기분 나빠. 오늘은 그만 가자. 형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철수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957년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부조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은 간단히 말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정보를 받으면 극심한 불편함을 느끼고 그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USC의 연구팀은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증거를 볼 때 논리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위협 감지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들을 때 우리 뇌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검토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구나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철수 씨는 좋은 의도로 말했습니다. 형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라는 말은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뇌에는 그것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형이 평생 쌓아온 세상에 대한 관점, 자신이 옳다는 믿음, 그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형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습니다. 철수 씨가 설득하려 할수록 형은 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효과입니다. 2010년 미시간 대학교의 브렌단 리안 교수 연구팀은 이 현상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반대되는 명확한 사실을 보여주면 오히려 원래 믿음을 더 강하게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저항도 커졌습니다. 동양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안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는 자신이 사는 곳이 전부라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구리에게 바다를 설명하려 애쓰지 마라. 그것은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철수 씨의 실수는 형을 설득하려 한 것입니다. 형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어 살아온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에게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고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려 하면 그는 당신을 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당신이 설득에 실패한 것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시도했던 것뿐입니다. 철수 씨가 형의 전화를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도 지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를 버리는 것도 의리를 저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설득하려 애쓰지 않겠다. 나는 그저 나를 지키겠다.
이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62살 박정혜 씨의 남편 김상훈 씨는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정혜 씨는 그 시간 동안 친구들을 만나고 백화점에 가고 문화센터 강좌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밥이 너무 짜.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내 양말이 어디 갔어? 처음에 정혜 씨는 참았습니다. 남편도 적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 40년 하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답답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오히려 불평은 더 잦아졌고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 씨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너무 싱겁잖아. 정혜 씨는 아무 말 없이 소금을 건넸습니다. 소금을 내가 넣으라고? 당신이 간을 맞춰서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혜 씨는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간을 조금 세게 했습니다.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자, 이거 못 먹겠어. 당신 요즘 요리 실력이 왜 이래? 정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 씨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못 나가겠어. 남편 밥 챙겨줘야 해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전화를 끊고 정혜 씨는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1967년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개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 전기 충격을 받았지만 코로 패널을 누르면 충격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개들도 전기 충격을 받았지만 무엇을 해도 충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두 그룹의 개들을 새로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상자는 중간에 낮은 칸막이가 있어서 개들이 쉽게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기 충격이 있지만 칸막이를 넘으면 안전한 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 충격을 받자마자 칸막이를 뛰어넘어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의 개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냥 누워서 전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데도 칸막이가 낮은데도 그냥 포기한 채 충격을 견뎠습니다. 개들은 학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남편의 불평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정혜 씨는 대응했습니다. 국이 싱겁다고 하면 소금을 건넸고 짜다고 하면 다음엔 싱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남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구나. 그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이제 정혜 씨는 남편이 불평을 시작하면 그냥 듣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줄였습니다. 문화센터도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나가면 남편이 뭐라고 할 텐데.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불만일 텐데. 어차피 소용없는데.
정혜 씨의 뇌는 이미 포기하도록 변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동양의 철학자 순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처음 돌에 떨어질 때는 튕겨나간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결국 돌에 구멍이 뚫린다. 자주 화내는 사람들의 진짜 무기는 폭발이 아닙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학습된 것입니다.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은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영원한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반복된 실패가, 끝없는 비난이, 소용없는 노력이 당신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정혜 씨가 창밖을 보며 눈물 흘릴 때 그녀는 질문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질문 자체가 희망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69살 송기남 씨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윤태식 씨입니다. 두 사람은 50년 넘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고 결혼식에도 서로 참석했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축하해줬습니다. 태식 씨는 늘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야, 요즘 젊은 놈들 봤어? 싸가지가 없어. 아파트 관리비가 또 올랐어.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도둑놈들. 기남 씨는 듣습니다. 그러게 맞아, 힘들지. 이런 말들로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주 만났을 때였습니다.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왜 맨날 그냥 듣기만 해? 화가 안 나? 기남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만 하면 뭐해? 목소리를 내야지. 너는 너무 순해.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야. 기남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하고 살았나? 나는 순하기만 한 사람인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턴가 태식 씨를 만날 때마다 관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태식 씨의 분노를 지켜보는 사람, 그의 불평을 듣는 사람, 그의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2011년 하버드 대학교의 엘렌 랭어 교수는 마음챙김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동화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대화를 10번 반복하게 했습니다. 10번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본을 따랐습니다. 기남 씨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 태식 씨가 불평을 시작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기남 씨도 자기 의견을 말했을 겁니다.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심한가? 같은 말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남 씨는 서서히 입을 닫았습니다. 어차피 내 말은 안 들을 텐데. 괜히 말했다가 기분만 상하게 할 텐데. 그리고 그냥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지. 이런 짧은 반응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동화되었습니다. 이제 기남 씨는 태식 씨를 만나면 자동으로 듣는 사람 모두가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고 태식 씨의 분노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역할이 고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식 씨는 기남 씨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맨날 그냥 듣기만 해? 아이러니합니다.
태식 씨 자신이 기남 씨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와서 왜 거기 앉아만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자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든 후에야 남들도 그를 비천하게 대한다. 자주 화내는 사람들 옆에는 항상 관객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분노를 지켜봐 줄 사람, 그들의 불평을 들어줄 사람, 그들의 공연에 박수 쳐줄 사람.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그 관객이 되어 있습니다. 티켓을 산 기억도 없는데 언제부턴가 객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신이 관객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운명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극장을 나가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곧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까지 들어주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60살 한미숙 씨에게는 시누이가 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65살 한명숙 씨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35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명숙 씨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자주 화를 냅니다. 명절 음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하셨어. 애들 교육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니까. 남편 월급으로 그렇게 쓰면 안 돼. 저축을 해야지. 미숙 씨는 35년 동안 참았습니다. 시누이니까, 남편의 누나니까, 나이도 더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하지만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숙 씨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명숙 씨의 전화번호가 휴대전화 화면에 뜰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리고 지난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명숙 씨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무를 이렇게 묻히면 어떡해.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그 순간 미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물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명숙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미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 이제 못 참겠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981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애니타 델롱기스 교수는 일상 번거로움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교통체증, 물건을 잃어버린 것, 누군가와의 사소한 다툼 같은 작은 스트레스들을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큰 사건보다 작은 일상적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예측 가능하지만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가장 해로웠습니다. 2012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만성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MRI로 관찰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감정 조절을 하는 편도체가 비대해지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축소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 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뇌가 말 그대로 폭발 직전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손떨림, 심장 박동 증가, 호흡 곤란. 이것은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자 순자는 말했습니다.
쌓인 물이 넘치기 직전에는 고요해 보인다. 하지만 한 방울만 더해도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자주 화내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늘만 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오늘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소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경험. 별것 아닌 일인데 눈물이 나오는 순간.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는 것은 당신의 몸이 울리는 경보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참으면 돼. 이런 말로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강철도 계속 구부리면 부러집니다. 고무줄도 계속 느리면 끊어집니다. 그것은 깨닫는 과정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 깨달음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지쳤고, 더 무력해졌고, 더 고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을 반복할까? 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 이해하고, 양보할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61살 박수진 씨에게는 매주 목요일 오전에 만나는 산책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윤희 씨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책길에서 한 젊은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좁은 길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깜짝 놀라 비켜섰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여기서 저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 윤희 씨는 잠시 자전거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나 봐요. 그래도 좁은 길에서 우리가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에요. 윤희 씨는 미소 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화를 안 내는구나. 다른 사람 같았으면 10분은 그 이야기로 불평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여기가 자전거 도로야, 산책로야. 아까 봤어? 우릴 쳐다보지도 않더라. 하지만 윤희 씨는 그냥 급한 일이 있나 봐요라고 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수진 씨, 저기 목련꽃 벌써 피었네요. 수진 씨는 윤희 씨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정말 목련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작년보다 일찍 피었네요. 그러게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목련나무 앞에 서서 꽃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자전거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진 씨는 윤희 씨 옆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2005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확장 마이너스 구축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긍정적 감정은 사람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부정적 감정은 사고를 좁힌다는 것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불평과 비난이 많은 사람과 30분간 대화했습니다. 대화 후 창의성 테스트를 했을 때 평소보다 점수가 37% 낮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긍정적이고 편안한 사람과 30분간 대화했습니다. 같은 테스트에서 점수가 23% 높았습니다. 편안한 사람과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더 잘 작동했습니다. 동양의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대화해도 지치지 않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위로의 말을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화내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먼저 봅니다. 65살 오명숙 씨에게는 한 달에 2번 만나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5명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읽은 책은 한 소설가의 자서전이었습니다.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이 작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회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명숙 씨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느꼈어요. 물론 대단하긴 한데 가족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책에서는 그 부분이 별로 안 나왔지만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 부분 말씀이시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명숙 씨가 은숙 씨를 봤습니다. 은숙 씨는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작가가 꿈을 좇는 건 좋은데 남편이 생계를 혼자 책임졌잖아요. 그 이야기가 좀 더 나왔으면 균형이 맞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좀. 다른 회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죠. 아, 저는 2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의 의지도 대단하고 동시에 가족의 희생도 있었다는 거죠. 둘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은숙 씨는 여전히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의견이 달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는구나.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명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은숙 씨와 이야기하면 편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은숙 씨는 자기 의견과 다른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도 맞네요 하고 다른 관점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1998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의견 충돌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나눠 논쟁적인 주제로 토론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당신이 틀렸어요. 제 말이 맞아요 같은 단정적 표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87%가 상대방에게 부정적 감정을 느낌, 대화 후 스트레스 지수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유연한 표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92%가 상대방에게 긍정적 감정 유지, 대화 후 친밀감 상승했습니다. 동양의 철학자 장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은 하나의 길만 만들지 않았다. 성인은 하나의 법만 세우지 않았다. 세상에는 여러 개의 진실이 있고 한 사람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화내지 않는 사람. 생각이 다르다고 설득하려 들지 않는 사람. 당신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틀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른 생각을 해도 괜찮으니까요.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괜찮은 사람. 여러 개의 진실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60살 한영애 씨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필라테스 수업 후 차를 마시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선미 씨입니다. 오늘도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자주 오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 선미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부담스러우세요? 응. 한 달에 한 번은 괜찮은데 매주 오라고 하니까. 나도 내 시간이 있잖아. 선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하면 이상하게 봐. 손주 보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하던가요? 응. 그래서 요즘은 말 안 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서. 선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선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주가 예쁘고 보고 싶은 것도 맞고 동시에 매주 가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맞아요. 두 가지 다 진짜 마음이잖아요. 그치? 나도 그게 헷갈려서. 헷갈릴 필요 없어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하나만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영희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미 씨는 손주 안 보고 싶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주 가는 게 좋지 않아?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선미 씨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왜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가르치려 들거든. 근데 선미 씨는 그냥 들어줘. 선미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영애 씨 마음은 영애 씨가 제일 잘 아는 거지. 그래도 누가 이해해 준다는 게 참 좋더라. 저도 영애 씨 만나면 좋아요.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카페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미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거 보니까 좋네요. 나는 비 오면 우울한데.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영애 씨는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뭐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는구나. 2009년 영국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울증 발생률이 47% 감소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친구, 이웃, 동료,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물은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말이죠.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사람은 당신을 편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만약 없다면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조언해줘야 좋은 친구야. 문제를 해결해줘야 해. 가르쳐줘야 도움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받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인받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조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화내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참아도 이해하려 해도 설득하려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70을 살아온 사람의 성격은 이미 굳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진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화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온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십시오. 당신 스스로 평온한 사람이 되십시오. 화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가게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평온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이 오디오북이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평온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였습니다.